칠흑 같은 어둠. 소금 창고에 갇힌 72살 노인. 며느리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녀가 지킨 비밀. 아들이 남긴 검은 소금. 그 가치 700억 원. 하지만 이 노인은 단 한 푼도 가지지 않을 겁니다. 왜? 검은 소금, 붉은 눈물.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전남 영광의 염전. 끝없이 펼쳐진 소금밭 위로 아침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윤태희는 72살이었다. 주름진 손으로 소금을 긁어 모으는 그녀의 동작은 느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허리를 굽혀 소금 한 줌을 손에 쥐었다. 검은빛이 도는 소금이었다. 아들이 떠난 지 5년째 되는 해였다. 그가 남긴 이 염전을 윤태희는 지키기로 약속했다. 아들은 생전에 이 소금에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했었다. 생명을 살리는 무언가가 있다고. 윤태희는 매일 새벽 염전으로 나갔다. 대지주의 몸이었지만 그녀는 가장 낮은 일을 자처했다. 소금을 긁고 창고를 정리하고 물기를 손보았다. 이것이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밥상. 윤태희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며느리 이지수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다. 43세 이지수는 세련된 외모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자였다.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염전 수익성 검토 결과 나왔어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이지수가 화면을 돌려 보였다. 이대로는 3년 안에 적자입니다. 매각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해요. 윤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 대신 침묵으로 응답했다. 이지수는 아들이 죽은 후 변했다. 처음에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1년쯤 지나자 그녀의 관심은 염전의 경제성으로 옮겨갔다. 효율, 수익, 매각. 그런 단어들을 자주 입에 올렸다. 어머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도 비효율적이에요.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전문 인력을 쓰는 게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지수가 말을 멈췄다.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윤태희는 아들의 방에 들어갔다. 5년째 그대로인 방. 책상 위에는 해양생물학 서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들은 해양학자였다. 염전의 미생물을 연구하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윤태희는 아들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다. 염전생물 관찰 일지라는 제목. 아들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 엄마, 이 소금은 특별해요. 언젠가 세상이 알아줄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거실에서 이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 통화 중이었다. 네, 오창호 선생님. 서류는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님 설득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윤태희의 손이 멈췄다. 오창호.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특허권? 그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특허권. 윤태희는 처음 듣는 단어였다. 아들이 무언가를 특허로 등록했단 말인가? 이지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냥 낡은 염전 지키는 데만 집착하시니까. 윤태희는 조용히 아들의 방문을 닫았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식어내렸다. 저녁 식탁은 조용했다. 이지수가 서류 뭉치를 슬쩍 꺼내 놓았다. 염전 매각 관련 서류였다. 어머님, 한번 보시겠어요? 조건이 나쁘지 않아요. 윤태희는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이지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윤태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염전이 보였다. 검은 소금이 쌓인 창고가 보였다. 그날 밤 윤태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특허권, 아들의 비밀,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윤태희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평온했던 일상 아래 무언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균열은 빠르게 갈등으로 번졌다. 그날도 윤태희는 새벽에 염전으로 나갔다. 그런데 염전 기술자 김 반장이 짐을 싸고 있었다.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다. 김 반장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김 반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마님께서 해고하셨어요. 뭐라고요?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저 대신 일용직을 쓰신다네요. 윤태희는 즉시 집으로 돌아갔다. 이지수는 거실에서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지수 씨, 김 반장을 왜 내보낸 겁니까? 어머님, 그 양반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같은 돈이면 일용직 3명을 쓸 수 있어요. 그분은 20년을 함께 감정으로 경영하시면 안 돼요. 이지수가 윤태희의 말을 잘라냈다. 찬 눈빛이었다. 어머님은 경영을 모르세요. 시대가 변했어요. 효율이 중요해요. 윤태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이지수는 염전 관리 방식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전통 방식 대신 기계를 들여오겠다고 했다. 윤태희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통보였다. 어머님, 이제 염전에 나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필요 없어요. 그 한마디가 윤태희의 가슴을 찔렀다. 필요 없다. 나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말인가. 일주일 후 윤태희는 염전 창고에서 오래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들이 남긴 기록들이었다. 실험 데이터, 관찰 일지, 특허 관련 서류들.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이지수가 갑자기 나타났다.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부동산 중개인 오창호였다. 아들 자료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 건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이지수가 서류를 빼앗으려 했다. 윤태희가 움켜쥐었다. 이건 내 아들 거예요. 어머님도 아들 거고 저도 며느리잖아요. 차라리 제가 더 잘 정리할 수 있어요. 둘의 시선이 부딪혔다. 팽팽한 긴장감. 결국 윤태희가 한 발 물러났다. 서류를 놓았다. 이지수가 재빨리 챙겨들었다. 어머님, 이 창고 오래됐어요. 위험하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이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 오후 윤태희는 다시 창고로 갔다. 아들의 서류를 확인해야 했다. 특허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그런데 창고 문이 잠겨 있었다. 새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윤태희는 이지수를 찾았다. 지수 씨, 창고 열쇠 어디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왜요? 아들 자료를 다시 봐야 해요.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필요해요. 윤태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이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그 서류들 너무 오래됐어요. 먼지 많고 정리도 안 돼 있어서 제가 시간 내서 할게요. 거절이었다. 완곡하지만 명확한 거절. 사흘 후 윤태희는 창고 옆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어두운 창고 안. 소금 더미 사이로 아들의 서류 상자들이 보였다. 윤태희가 상자를 열려는 순간 문이 쾅 닫혔다.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문 너머로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누구세요? 문 열어주세요. 대답이 없었다. 윤태희는 문을 두드렸다. 밀었다. 흔들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갇혔다. 소금 창고에. 시간이 흘렀다. 창고 안은 점점 어두워졌다. 환기가 되지 않아 숨이 막혔다. 윤태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누가 나를 가둔 걸까? 그때 창고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지수와 오창호였다. 계약서는 준비됐습니다. 도장만 받으면 돼요. 오창호의 목소리였다. 특허권 양도는요? 그것도 문제 없어요. 어차피 시어머님은 그게 뭔지도 모르시니까. 이지수가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 붉은 약속 어쩌고 하는 거 우습잖아요. 죽은 사람 집착 때문에 산 사람이 고생할 순 없죠. 윤태희의 몸이 굳었다. 붉은 약속.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엄마, 이 연구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약속해줘요. 이 소금을 지켜달라고. 특허 넘기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최소 10억은 됩니다. 해양생물 특허라는 게 요즘 대세거든요. 10억이면 새 출발하기 충분하죠. 이 낡은 염전 정리하고. 둘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윤태희는 어둠 속에 혼자 남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들의 약속, 며느리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창고 문이 열렸다. 염전 일꾼이 윤태희를 발견했다. 사모님, 왜 여기 계세요? 문이 잠겨서. 일꾼이 윤태희를 부축해 밖으로 나왔다. 저녁 노을이 염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윤태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염전 한 구석, 오래된 관리 사무실로 갔다. 거기서 밤을 보냈다. 어둠 속에서 윤태희는 생각했다.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아들의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 관계에 맞는 존재인가? 상실감이 밀려왔다. 깊고 차가운 상실감이. 다음 날 새벽 윤태희는 여전히 관리 사무실에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몸은 지쳤지만 정신은 또렷했다. 창고에 갇혔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이지수와 오창호의 대화. 죽은 사람 집착 때문에 산 사람이 고생할 순 없죠. 아들의 약속이 집착이란 말인가. 생명을 살리겠다던 그 숭고한 꿈이. 윤태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염전을 비추고 있었다. 검은 소금이 반짝였다. 이대로는 안 된다. 분명한 생각이었다. 윤태희는 휴대폰을 꺼냈다.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졌다. 박민수, 아들의 의형제. 대학 동기이자 유일하게 아들의 연구를 이해했던 사람. 5년 만에 전화였다. 여보세요? 민수 씨, 윤태희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다. 어머님, 어떻게,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민수 씨, 부탁이 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들, 준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박민수는 즉시 영광으로 내려왔다. 윤태희를 만난 건 염전 끝자락, 아무도 오지 않는 해변이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박민수는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윤태희를 바라보았다. 윤태희는 모든 것을 말했다. 며느리의 태도 변화, 창고에 갇혔던 일, 특허 양도 계획, 그리고 아들의 약속이 조롱당한 이야기. 박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럴 수가. 준호 형의 연구를 그렇게. 민수 씨, 아들이 뭘 남긴 거예요? 그 특허가 뭔가요? 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어머님, 준호 형은 엄청난 것을 발견했어요. 이 염전의 미생물에서 신종 항암 물질을 추출하는 방법을요.
윤태희의 눈이 커졌다. 형은 그걸 특허로 등록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했죠.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걸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 그래서 아들이 나한테 소금을 지키라고. 네. 이 염전의 미생물 생태계가 파괴되면 그 물질을 만들 수 없어요. 형은 어머님께 그걸 맡긴 거예요. 윤태희의 손이 떨렸다. 아들의 약속이 이런 의미였구나.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 형을 위해서라도. 박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하 실험실이 있어요. 형이 숨겨둔 곳이요. 거기 모든 자료가 있을 거예요. 지하 실험실? 네. 창고 밑에 비밀 공간이 있어요. 형이 저한테만 말했어요. 윤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민수 씨, 저 도와줘요. 아들의 유산을 지켜야 해요. 물론이죠, 어머님. 그날 밤 둘은 소금 창고로 갔다. 박민수가 창고 한쪽 바닥을 두드렸다. 공허한 소리가 났다. 여기에요. 바닥을 들어 올리자 계단이 나타났다. 지하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 윤태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둘은 지하로 내려갔다. 작은 방이 나왔다. 실험 기구들, 서류 더미, 그리고 컴퓨터가 있었다. 여기가. 윤태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박민수가 컴퓨터를 켰다. 파일들이 나타났다. 어머님, 이게 준호 형의 모든 연구 자료예요. 특허 서류도 여기 있어요. 윤태희는 화면을 바라보았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다. 엄마, 이 연구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부탁해요. 이 소금을 지켜주세요. 이게 제 붉은 약속이에요. 눈물로 맺은 약속이에요. 윤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붉은 눈물. 아들을 향한, 그리고 자신을 향한. 민수 씨. 네, 어머님. 나 이제 싸울 거예요. 아들의 약속을 지킬 거예요. 윤태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울게요. 법적인 것도 알아볼게요. 고마워요. 윤태희는 다시 화면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굴욕, 무시, 배신. 이대로는 안 된다. 절대로. 결심은 단호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겠다. 윤태희는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특허 서류, 연구 노트, 그리고 계약서 초안. 이게 뭔가요? 준호 형이 국가연구소와 협의했던 내용이에요. 특허를 공익을 위해 쓰겠다는. 윤태희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다. 아들의 뜻이 명확했다. 이익이 아닌 생명, 돈이 아닌 가치. 민수 씨, 이 서류들 복사해줘요.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윤태희는 지하 실험실에서 밤을 보냈다. 아들의 자료를 하나하나 읽으며 계획을 세웠다. 첫째, 특허권을 지킨다. 둘째, 이지수의 계획을 막는다. 셋째, 아들의 뜻을 세상에 알린다. 윤태희의 눈빛이 달라졌다.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아들의 유산을 지키는 수호자였다. 새벽녘 윤태희는 실험실을 나왔다. 염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검은 소금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윤태희는 소금 한 줌을 쥐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준호야, 엄마가 지킬게. 내 약속을. 붉은 눈물이 소금 위에 떨어졌다. 결심 이후 윤태희는 움직였다. 박민수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특허법 전문 변호사 김소연. 그녀는 윤태희의 이야기를 듣고 즉시 움직였다. 어머님, 특허권은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님과 며느리분이시고요. 그럼 지수가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공동 상속인이시니까 어머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요. 윤태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서류를 위조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위조요? 네. 어머님 도장을 몰래 찍는다거나. 윤태희는 그날로 도장을 모두 안전한 곳에 보관했다. 그리고 특허청에 권리보호 신청을 했다. 며칠 후 이지수가 윤태희를 찾아왔다. 어머님, 서류 좀 보세요. 염전관리 위임장이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니 제가 관리하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요. 윤태희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다. 박민수가 알려준 대로 확인했다. 이건 특허권 양도 동의서 아닙니까? 이지수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해? 나도 공부했어요. 이런 서류는 안 써요. 어머님, 이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이러세요? 우리 잘 살자고 하는 건데. 아들 약속을 저버리면서요? 약속이요?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준호는 죽었어요.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윤태희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았다. 지수 씨, 나는 아들 약속을 지킬 거예요. 당신이 뭐라 해도. 이지수는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나갔다. 문을 쾅 닫았다. 윤태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다. 박민수는 윤태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었다. 어머님, 준호 형의 연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항암 물질이라고 했죠? 네. 그런데 단순한 항암제가 아니에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천연 물질이에요. 제약회사들이 군침 흘리는 수준이죠. 그래서 지수가, 네, 돈이 되니까요. 하지만 준호 형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공익을 위해 쓰고 싶어 했죠. 윤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 씨, 우리 아들 뜻대로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연구자 커뮤니티에 알리고 있어요. 국가연구소에도 연락했어요. 고마워요. 박민수가 윤태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윤태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5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민수 씨, 당신은 우리 아들에게 진짜 형제였어요. 저야말로 준호 형 덕분에 많이 배웠죠. 둘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 국가해양연구소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윤태희 여사님 맞으십니까? 고 윤준호 박사님의 연구를 검토했는데요.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혹시 협력 의향이 있으신지요? 윤태희는 박민수를 바라보았다.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협력하고 싶습니다. 아들 뜻대로. 감사합니다. 내일 저희가 방문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태희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희망이 보였다. 박민수도 웃었다.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밤 윤태희는 지하 실험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다.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백업을 만들었다.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준호야,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윤태희는 알 수 있었다. 아들이 웃고 있을 거라는 것을. 창밖으로 염전이 보였다. 달빛 아래 검은 소금이 은빛으로 빛났다. 윤태희는 두려웠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지수가 어떻게 나올지.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나는 수호자다. 아들 유산의 수호자. 윤태희는 주먹을 쥐었다. 떨리는 손. 하지만 결심만큼은 확고했다. 희망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밤이었다. 폭풍 전야였다.
이지수는 급해졌다. 국가연구소 사람들이 내일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오늘 계약을 마무리해야 했다. 오창호가 고급 세단을 몰고 왔다. 뒷좌석에는 제약회사 임원이 타고 있었다. 윤 여사님, 오늘 꼭 마무리합시다. 이지수가 거실에 계약서를 펼쳤다. 특허 양도 계약서 10억 원. 어머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도장만 찍어주세요. 윤태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머님, 이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왜 이러세요? 10억이에요. 우리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들 약속은요? 약속? 약속이 뭐가 중요해요? 죽은 사람 말보다 산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제약회사 임원이 끼어들었다. 여사님, 이 특허를 저희가 사면 정말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왜 돈을 주고 사려는 거죠? 그건 이익을 남기려는 거잖아요. 내 아들은 공익을 원했어요. 돈이 아니라. 임원의 얼굴이 굳었다. 오창호가 나섰다. 윤 여사님, 현실을 보세요. 공익? 그런 걸로 뭐가 됩니까? 돈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죽었잖아요. 이지수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윤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했어요? 이지수는 당황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미안해요, 어머님.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준호가 그렇게 이상적인 생각만 안 했어도. 그만. 윤태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내 아들을 모욕하지 마세요. 모욕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준호는 너무 순진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이지수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 붉은 약속 어쩌고 하는 거 유치하잖아요. 생명을 살린다고? 그런 건 제약회사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돈 받고 팔면 돼요. 윤태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몸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으로. 지수 씨, 네. 당신은 5년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나요? 내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당신은 언제부터 아들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지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윤태희가 계속 말했다. 난 지난 5년 동안 참았어요. 당신이 아들을 잃고 힘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신이 슬퍼할 시간을 주고 싶었어요. 어머님. 하지만 당신은 슬퍼하지 않았어요. 계산했죠. 어떻게 이득을 볼까? 윤태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다. 당신이 염전 기술자를 해고했을 때 난 참았어요. 당신이 날 창고에 가두었을 때도 난 참았어요. 창고에? 전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난 다 들었어요. 당신과 오 사장이 나누던 대화. 오창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윤태희가 이지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가 낡은 시어머니라고 했죠. 경영 능력 없다고. 어차피 곧 죽을 사람이라고. 어머님, 그건. 그리고 내 아들 연구를 유치한 집착이라고 했죠. 이지수는 입을 다물었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윤태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알아요? 특허권 보호 신청서예요. 내가 특허청에 제출했어요. 이제 당신 마음대로 못해요. 이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이건 변호사 선임 계약서. 이건 국가연구소 협력의향서. 윤태희가 서류를 하나씩 펼쳤다. 어머님, 대체 뭘 하신 거예요? 내 아들 지키는 거요. 당신한테서. 이지수가 비명처럼 외쳤다. 저한테서? 전 며느리예요. 준호 아내였어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요. 남편 꿈을 비웃지 않아요.
전 현실적으로 생각한 것 뿐이에요. 현실? 당신 말하는 현실은 돈이잖아요. 오직 돈. 윤태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담겼다. 내 아들은 생명을 살리고 싶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어요. 그게 유치해요? 그게 바보 같아요? 오히려 당신이 더 바보예요. 10억 받고 끝날 것을 귀하게 여기니까. 제약회사 임원이 끼어들었다. 여사님, 10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작은 돈이죠. 내 아들 꿈에 비하면. 윤태희가 임원을 바라보았다. 당신네 회사는 이 특허로 얼마를 벌 생각이었죠? 100억? 1000억? 그건 환자들한테 약값 비싸게 받아서 돈 벌 생각이었죠? 임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윤태희가 다시 이지수를 보았다. 지수 씨,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실망했어요. 어머님, 당신은 한때 내 아들을 사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건 돈이에요. 이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것이 후회의 눈물인지 분노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님은 제 입장을 모르세요.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나도 힘들었으니까. 아들 잃은 게 당신만인 줄 아세요? 윤태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난 아들을 잃고도 당신을 위해 참았어요. 당신이 슬퍼할 시간을 줬어요. 하지만 당신은 날 위해 뭘 했죠? 날 무시하고 외면하고 가뒀어요.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했죠. 이지수는 고개를 돌렸다. 윤태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건 관계 단절 통보서예요. 오늘부터 당신과 나는 남이에요. 어머님, 그리고 이건 고소장. 특허권 침해 시도, 유기치사 미수로 고소해요. 오창호가 벌떡 일어났다. 유기치사 미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날 창고에 가둔 거요. 증거도 있어요. 박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 USB를 들고 창고 CCTV 영상입니다. 이지수 씨가 윤 여사님이 창고에 계신 걸 알고도 문을 잠근 장면이 있습니다. 이지수는 뒤로 물러섰다. 전 몰랐어요. 거짓말. 윤태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제 나가세요. 내 집에서. 어머님, 제발. 나가세요. 윤태희의 외침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70대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단호한 수호자의 목소리였다. 이지수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오창호와 임원도 황급히 따라갔다. 문이 닫혔다. 윤태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박민수가 부축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민수 씨.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윤태희는 울지 않았다. 다만 깊은 숨을 쉬었다. 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 정당한 분노를 표출한 후의 통쾌함. 그날 밤 윤태희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5년 만에 깊은 잠이었다. 다음 날 국가해양연구소 팀이 도착했다. 윤태희는 그들을 지하 실험실로 안내했다. 연구원들은 윤준호의 자료를 보고 감탄했다. 놀라운 연구입니다. 이 정도면 노벨상 후보감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대단했나요? 네. 신약 개발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발견입니다. 연구소장이 윤태희에게 제안했다. 여사님, 이 특허를 국가에 기증하시는 건 어떨까요? 공익을 위해 쓰겠습니다. 윤태희는 박민수를 바라보았다.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특허 수익금은 염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재단으로 쓰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원했던 거예요.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이 체결됐다.
윤태희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아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한 달 후 이지수가 다시 찾아왔다. 초췌한 모습이었다. 어머님, 윤태희는 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지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약회사에서 고소당했어요. 사기 교사죄로. 오창호도 구속됐고요. 그래요. 윤태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전 정말. 지수 씨. 윤태희가 이지수의 말을 끊었다. 난 당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어머님, 당신은 당신 인생을 사세요. 난 내 인생을 살고요. 윤태희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준호 보험금이에요. 반은 당신 거예요. 가지고 새 출발하세요. 어머님, 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난 필요 없어요. 이제. 윤태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지수는 봉투를 받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리고 울면서 떠났다. 윤태희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쉬었다. 후회는 없었다. 대신 압도적인 해방감이 밀려왔다. 나는 자유다. 윤태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염전이 보였다. 검은 소금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박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새 집 구했어요. 바다 보이는 곳이에요. 고마워요, 민수 씨. 이사는 다음 주에 하시죠. 그래요. 윤태희는 미소를 지었다. 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로움.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은 삶. 그날 저녁 윤태희는 마지막으로 염전을 걸었다. 석양이 소금밭을 붉게 물들였다. 준호야, 엄마 잘했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잘했어요, 엄마. 정말 잘했어요. 윤태희는 소금 한 줌을 쥐었다. 그리고 하늘에 뿌렸다. 검은 소금이 바람에 날렸다. 해방의 순간이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윤태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했다. 책을 읽었다. 박민수와 차를 마셨다.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6개월이 흘렀다. 어느 날 이지수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달랐다. 눈빛이 진지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윤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어머님,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요. 법원 다니면서 혼자 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지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가 살아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지. 윤태희는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때는 그냥 당연했어요. 준호가 저를 사랑하는 것도, 어머님이 우릴 챙기는 것도. 그런데 다 잃고 나니까. 이지수가 눈물을 닦았다. 어머님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도. 윤태희는 이지수를 바라보았다. 연민이 느껴졌다. 하지만 선을 긋고 싶었다. 지수 씨, 당신의 후회는 받아들여요. 하지만, 네, 알아요. 어머님은 이제 자유로우시잖아요. 제가 다시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고마워요. 이지수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이거, 준호가 남긴 편지예요. 사고 나기 전에 쓴 거. 윤태희의 손이 떨렸다. 왜 이제야? 무서웠어요. 읽기가. 그래서 숨겨뒀었어요. 어제 용기 내서 읽었어요. 윤태희는 편지를 받았다. 아들의 필체. 눈물이 핑 돌았다. 지수야, 그리고 엄마.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연구를 세상에 나눠줘.
돈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윤태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어머님이 올바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전 틀렸고요. 지수 씨, 어머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요? 특허 수익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윤태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나오겠죠. 사실이 아니었다. 이미 상당한 금액이 재단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윤태희는 말하지 않았다. 이지수가 알 필요가 없었다. 이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전 이제 서울로 갈 거예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잘 생각했어요. 어머님 건강 챙기세요. 당신도. 이지수가 일어섰다. 그리고 윤태희에게 절을 했다. 깊은 절이었다.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윤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이지수가 떠난 후 박민수가 찾아왔다. 어머님, 이지수 씨 왔었어요? 네. 작별 인사하러. 어떠셨어요? 연민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선은 지켜야죠. 박민수가 미소 지었다. 어머님 정말 강해지셨어요. 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지키는 거예요. 윤태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다. 민수 씨, 재단 일은 잘 되고 있나요? 네. 이번 달부터 장학금 지급 시작해요. 염전 지역 학생들 20명. 그래요? 다행이네요. 윤태희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다.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혹시 특허 수익금 얼마나 되는지 이지수 씨한테 말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없어요. 왜요? 그건 준호의 뜻이 아니니까.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게 준호 뜻이었어요.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형이 들으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윤태희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비밀이 있었다. 아직 밝히지 않은 진실. 특허 수익금의 진짜 규모. 그리고 윤태희가 내린 최종 결정. 그것은 다음 장에서 밝혀질 것이었다. 1년이 흘렀다. 윤태희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해변 산책, 독서, 그리고 가끔 박민수와의 차 한 잔. 어느 봄날 박민수가 급히 찾아왔다. 어머님,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요? 박민수가 태블릿을 보여줬다. 뉴스 헤드라인이 떴다. 윤준호 박사의 항암 물질, 임상 3상 성공. 부작용 없는 혁신 신약 탄생. 윤태희의 눈이 커졌다. 준호의 연구가 성공했다고요? 네. 국가연구소에서 개발한 신약이 승인됐어요. 준호 형의 특허 덕분이에요. 윤태희는 태블릿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기사를 천천히 읽었다. 아들의 이름이 있었다. 고 윤준호 박사. 그의 발견이 세상을 바꿨다고. 윤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준호야, 내가 해냈구나. 박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형이 원하던 거예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 일주일 후 국가연구소에서 초청장이 왔다. 공로 표창식이었다. 윤태희는 정장을 입고 서울로 갔다. 큰 강당,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단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단에 올랐다. 오늘 우리는 한 과학자의 위대한 유산을 기립니다. 고 윤준호 박사는 생전에 혁신적인 발견을 했지만 그것을 이익이 아닌 인류를 위해 쓰기를 원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윤태희 여사는 아드님의 뜻을 지켜냈습니다. 특허를 국가에 기증하고 그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윤태희가 단상에 올랐다. 조명이 환했다. 떨렸지만 당당했다. 장관이 표창장을 건넸다.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윤태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다. 여사님, 특허 수익금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밝히실 수 있나요? 윤태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에요. 하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700억 원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기자들이 술렁였다. 700억.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그 돈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신다고요? 네. 재단을 만들었어요. 영광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 그리고 암 환자 지원 기금. 개인적으로는 한 푼도 안 받으시는 건가요? 윤태희는 미소 지었다. 필요 없어요. 난 충분히 가졌어요. 무엇을요? 아들의 사랑, 그리고 자유. 기자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다시 박수가 터졌다. 그날 밤 뉴스는 윤태희의 이야기로 도배됐다. 70대 노인, 700억 원 전액 기부. 아들의 약속을 지킨 어머니. 희생이 아닌 헌신의 진정한 의미. 박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유명인사 되셨어요.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자랑스러우세요. 정말. 윤태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이지수였다. 어머님, 뉴스 봤어요. 그래요. 700억이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윤태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님이 그걸 다 기부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지수 씨, 네. 당신은 여전히 금액에 놀라고 있네요. 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준호의 뜻이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것. 이지수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전 평생 어머님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따라올 필요 없어요. 당신은 당신 길을 가면 돼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리고 죄송해요. 전화가 끊어졌다. 윤태희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준호야, 엄마가 잘한 거 맞지? 사진 속 아들이 웃고 있었다. 한 달 후 재단 개소식이 열렸다. 영광 염전 지역의 작은 건물. 윤준호 생명재단이라는 간판. 많은 사람들이 왔다. 지역 주민들, 학생들, 그리고 암 환자들. 윤태희가 연단에 섰다. 여러분, 오늘 이 재단은 제 아들의 꿈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생명을 사랑했어요. 모든 생명을. 청중들이 숙연해졌다. 사람들은 제게 700억을 왜 기부했느냐고 물어요. 저는 대답해요. 기부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명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박수가 터졌다. 윤태희는 계속 말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어요. 시어머니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하지만 깨달았어요. 진짜 의미 있는 삶은. 윤태희는 잠시 멈췄다. 눈물을 닦았다. 진짜 의미 있는 삶은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남을 살리는 거예요. 희생이 아니라 헌신. 강요가 아니라 선택.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인생은 정말 짧아요. 그러나 그 짧은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은 결국 더 큰 남을 위한 거예요. 마지막 말이 울려 퍼졌다. 그날 저녁 윤태희는 혼자 염전을 찾았다. 마지막 방문이었다. 검은 소금이 석양을 받아 붉게 빛났다. 마치 눈물처럼. 윤태희는 소금 한 줌을 쥐었다. 준호야,
이제 엄마는 가도 돼?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윤태희는 소금을 하늘에 뿌렸다. 검은 소금이 바람에 날려 사라졌다. 그리고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다. 검은 소금은 생명을 품고 붉은 눈물은 자유를 낳았다. 700억 원 모두 기부했습니다. 72살 노인은 검은 소금을 하늘에 뿌리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얻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은 결국 더 큰 남을 위한 것입니다. 검은 소금, 붉은 눈물.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